오늘 판결의 재구성은 한때 죽음의 호수라 불렸던 경기 안산시 시화호에서 시작합니다. 사건은 2015년 4월 4일 자정을 막 넘긴 시각 20대 남성이 낚시를 하기 위해 호수를 찾습니다. 마침 썰물 때라 물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남성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저거 돼지 같은데? 돼지 사체라 생각하고 물체 쪽으로 서서히 걸어가던 남성은 곧바로 겁에 질립니다. 돼지가 아닌 시신의 일부였던 겁니다. 워낙 훼손이 심해 신원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100명이 넘는 경찰이 호수를 샅샅이 뒤지지만 범행 도구로 보이는 가방, 쓰레기 봉투, 장갑만 발견됩니다. 경찰은 훼손된 시신 일부에서 찾은 수술 흔적과 화상 흔적 등을 토대로 전단지를 만들어 돌리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물밑 수색. 경찰의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마침내 훼손된 나머지 시신을 모두 찾아냅니다.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용의자는 누구였을까요?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바다를 메워서 만든 인공호수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이 시신의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부패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사망한 지 얼마 안 된 여성의 시신인데요. 정작 이 여성이 누구인지 신원을 파악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 시신 특징을 적은 전단지까지 경찰이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그만큼 시신의 훼손이 심했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그 지문을 갖다가 확보를 할 수가 없었고요. 이제 일단 국과수에서 이제 부검을 한번 해보니까 지금 이제 약 20에서 50대 여성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죠. 여성이긴 여성인데 O형이고 예리한 도구로 시신이 절단돼 있지만 그 몸의 특이사항은 어떤 8cm 크기의 맹장 수술 자국이 있었고요. 또 이제 가슴에 23cm 정도의 수술 흔적이 있었고 또 왼쪽에 목덜미의 척추 등에서 이제 관찰되는 여러 가지 화상이 있고 또 뜸 치료를 한 바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공단을 통해 가지고 혹시 이 맹장 수술 경력자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10년 이상이 되면은 그걸 갖다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실패를 했고요. 또 시신을 유기했던 그 쓰레기 봉투에 있어서 1년 번호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CCTV 약 한 60대를 전부 다 이제 걷어들여 가지고 거기에 있는 필름을 확보를 해가지고 바로 이 시신을 발견했던 4월 5일과 그리고 바로 전날인 4월 4일 날 이 지역을 통과했던 차량 약 1,600대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1차적으로는 이 사람의 신원 또는 유력한 범인이 근처를 드나드는 모습에 대해서 확보를 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낚시꾼이 처음 발견한 건 시신의 일부였습니다. 흩어진 남은 시신들을 찾아서 숨진 여성의 신원을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대규모 병력까지 투입해서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요. 수색 작업에 진전이 있었는지 결국 이 여성의 신원을 확인했는지가 궁금해요. 네, 4월 4일 또 4월 5일 시신의 일부를 발견했지만 굉장히 시신을 특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건 미제 사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수배 전단을 통해서 제보를 해달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시신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시신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 7일 발견됩니다. 7일에 나머지 시신의 일부가 발견되는데요. 이 시신의 일부에서 지문의 채취가 가능했고요. 지문을 채취해서 이 시신의 신원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는 안산시에 사는 조선 동포 한 씨였는데요. 2013년 8월 입국하면서 법무부에 지문을 등록해둬서 신원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입국 신원서에 어머니와 남편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중국 동포인 40대 여성의 시신으로 확인이 됐고요. 어머니와 남편도 있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이 여성을 누가 살해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시신 훼손을 철저하게 한 걸 보면 왜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한 관계일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아 보이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쯤에 저 장소에서 8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역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져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저 해당 사건이 발생하면서 또 비슷하게 훼손된 시신이 또 발견된 거죠. 그래서 경찰이 추정하기로는 아무래도 범죄의 발각을 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시신을 훼손해서 버린 것이 아니냐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범행 동기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우선 혹시 성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확인해 봤는데 그것도 아니었고요. 아니면 혹시 또 장기 적출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싶어서 확인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결국 이 원한 혹은 우발적인 살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성범죄를 당한 것도 아니었고 장기를 적출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 숨진 중국 동포 여성의 원한을 품었을 것 같은 사람 혹은 마지막에 생전에 마지막으로 접촉했을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경찰의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네. 지문을 채취해서 봤더니 이 여성에게 어머니와 남편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었죠. 그리고 특히 이 남편은 2009년 한국에 먼저 들어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내가 며칠째 귀가하지 않는다면 실종 신고를 하거나 미귀가 신고를 하기 마련인데 이 남편 전혀 신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경찰은 이렇게 신고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남편을 유력 용의자로 올려둡니다. 물론 의심은 갑니다. 하지만 아내가 들어오지 않아서 미귀가 신고를 안 했다. 그렇다고 바로 뭐 살인범으로 몰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제 충분히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시흥에 거주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약 한 3.5km 떨어져 있는 건설 자재 회사를 다니고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 집하고 회사 근처에 이제 잠복을 하면서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유심히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별다른 뭐 수상한 행동을 하지 않고 뭐 밤에 회사에 출근했다가 밤새 일하고 아침엔 돌아와가지고 잠자고 이런 어떤 일상적인 생활만 했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좀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사들이 이 남편의 주위에서 잠복을 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잠복이 이어지다 보니까 남편의 의심스러운 행동이 포착됐죠. 예, 그렇습니다. 드디어 그 오전 10시쯤에 이 남편이 집을 나왔는데 쇼핑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냥 5분쯤 걸어서 어느 가정집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보니까 그 집이 이 남성의 조카 집이었어요. 이따가 잠시 후에 나오는데 이제 쇼핑백을 손에 들지 않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쇼핑백을 조카 집에 갈 때는 들고 들어갔고 쇼핑백을 놓고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의심을 시작한 경찰이 일부는 이 남성을 따라가고 일부는 그 집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악취가 코를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옥상으로 갈수록 냄새가 더 강해졌는데 마침내 그 옥상에서 그 부패한 시신 나머지 부위가 쇼핑백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 나머지 경찰은 이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형사들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숨진 여성의 남편을 검거할 때의 상황, 당시 경찰의 설명으로 들어보시죠. 먼저 사체를 발견하고 신원 파악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피해자 사체의 그 신원이 확인되자 저희가 가장 근접한 그 가까운 피해자 주변 인물부터 수색을 하고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용의선상에 떠올라서 추적하던 중 오늘 아침에 가방에다가 시신 일부가 담긴 거를 은닉하는 거를 추적해서 근거를 잡아가지고 긴급 체포하게 된 겁니다. 오늘 아침 07시 한 10분에서 30분경에 여행용 비닐 가방에 사체 일부를 담긴 그 봉투를 가지고 주거지에서 떨어진 그 조카가 살고 있는 옥상 그 꼭대기 문에다가 은닉하는 걸 저희가 찾은 겁니다. 아내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 바다를 메워서 만든 인공호수 시화호였고요. 또 체포된 날에는 조카의 집 옥상에도 시신 일부를 유기하려고 했습니다. 총 4군데에 걸쳐서 시신을 유기했는데 왜 시화호였을지, 왜 굳이 조카 집에 시신을 유기하려고 했는 건지 그 심리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분산 유기를 하는 것은 이제 이동을 용이하기 위해서 훼손을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분산을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매일 출퇴근 시간대를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이 차가 없었는데요. 자전거에다가 싣고 이제 가는 것이 수사 도중에 나중에 CCTV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 시화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갈대라든가 잡초라든가 숯불이 우거져가지고 어떤 시신을 유기를 하기 좋고 지금은 많이 이제 보완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 CCTV가 거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시야호에서 어떤 그 사체 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특히 이제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 그 건물 옥상에다 갖다 놓은 것은 아마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좀 지리적으로 자기가 익숙한 많이 가본 데 이런 데를 이 사람이 머릿속에는 여기 있는 시신을 여러 군데 분산을 시켜가지고 경찰이 시신의 일부를 발견을 한다 하더라도 신원 파악을 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자기에게 올 수 있는 그 수사의 칼날을 좀 피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 방법도 정말 잔혹했고요. 또 국민들에게 미친 충격도 워낙 컸기 때문에 범인의 신상이 곧 공개가 됐습니다.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 중국인 동포
김하일이었는데요. 대체 왜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까? 이 김하일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로 가면서 자신이 아내를 살해했다 이렇게 범행을 순순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기를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이 김하일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가 2009년이에요. 2009년에 돈을 벌기 위해서 와서 처음에는 착실하게 돈을 벌어서 중국에 꼬박꼬박 돈을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순간 도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4천만 원 정도 모은 돈을 도박으로 탕진을 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아내 이 피해자가 입국을 하게 되면서요. 이 입국을 한 것도 사실은 이 김하일이 도박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근데도 아내가 한국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아내가 번 돈 2천만 원까지 도박으로 탕진을 한 거예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당일인 4월 1일에 아내가 또 이제 한마디 잔소리를 합니다. 당신 또 도박을 했는가? 은행에 가서 모아놓은 돈이 얼마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다그치니까 김하일이 그 순간 화를 참지 못했고요. 1시간가량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화가 나서 둔기로 아내의 머리 부분을 내려쳐서 살해했다. 이렇게 자백했습니다. 자신이 도박으로 수천만 원을 날려놓고 금전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을 했습니다. 검거 당시 김하일은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좀 잔혹한 방법인 것 같은데 시신 뭘로 훼손하셨어요? 언제 그러셨던 거예요? 4월 1일 날 했습니다. 어디서 혹시 범행을 하셨습니까? 지금 신경이 어떠세요? 싸우다 그러신 거예요? 계획적이었습니까, 살인이? 아닙니다. 우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예. 저도 모르게 욱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툼 끝에 그렇게 하신 건가요? 예, 의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저희가 죽을 죄도 됐습니다. 죽을 죄를 졌다,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글쎄요, 악어의 눈물 같습니다. 실제로 죄책감을 느껴서 하는 말인지도 의심스러워요. 이제 일단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가 처음에 다뤘던 고유정 사건과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두 부부 사이에 있어서 어떤 그 다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본인이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우발적으로 살해를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자수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아주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했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는 비난의 비난을 갖다가 벗어날 여지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집사람에게 죽을 죄를 졌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자기 아들에게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는데 사실은 이제 죄책감이 좀 있었겠지만 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는 아내를 살해하고 난 뒤에 극단적인 시도를 하려고 했다, 선택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내를 살해하고 여행사에다가 혹시 어디 도주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목적으로 어떤 전화를 한 것이 확인이 돼가지고 그걸 보게 되면은 약간은 이 사람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본인이 현실을 깨닫고 저런 식으로 이제 죄의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아내를 살해한 뒤에 김하일이 보인 행적도 참 놀랍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다음 날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멀쩡하게 출근까지 했다면서요. 네, 김하일은 아내를 살해한 다음 날에도 태연하게 출근을 했는데요. 특히 경찰이 검거한 당일에도 이 김하일은 자전거를 타고 출근길에 오를 정도로 아주 일상적인 생활을 해갔습니다. 특히 직장 동료들은 4년 동안 김하일이 4년 동안 아주 이제 무단 결근이나 지각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일만 하던 사람이라 살인은 저지를 줄 몰랐다 이런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하일이 동료에게 보여줬던 모습과 아내에게 보여줬던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아내의 시신을 감추고 완전 범죄를 꿈꿨던 김하일,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법원의 결정은 어땠습니까, 도 변호사님? 이 검찰은요, 이 살인과 사체 훼손, 사체 유기 혐의로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하일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날 이틀 동안 잠을 못 잔 상태였고 범행 당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주지 않았고요.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도 않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는 방법이 엽기적이다라면서 징역 30년을 판결을 내렸고요. 현재까지도 복역 중에 있습니다. 징역 30년이 나왔군요. 아내를 살해한 김하일이 도박장에서 탕진해버렸던 돈은요. 부부가 중국으로 돌아가서 살 집을 마련할 돈이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물론 자신의 코리안 드림마저 산산조각 내버린 남편의 돌이킬 수 없는 범죄 살펴봤고요. 저희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